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와 함께하는 더 IM비터의 진행자, 정치시사 블로거 IM비터 임병도입니다. 우리가 얼핏 들었던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듣고 읽고 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뉴스, IM비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정원을 비공개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여권 관계자 등의 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비공식 방문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 국정원을 방문한 것과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원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대선 전부터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개입 의혹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해서만 사과했고 국정원의 환골 탈퇴를 요구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드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수록 국정원의 개혁과 정치 개입 금지를 정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의혹만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해킹팀이 해킹을 당한 셈입니다. 해킹당한 자료에는 해킹팀의 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와 기관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구매 목록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국정원도 있었습니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매한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표시된 한국이 나옵니다. 5163 아미 디비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163이라는 부대는 국정원이 대외용 위장 명칭으로 사용하는 부대 숫자입니다. 5163이라는 숫자는 5.16 구테타 때 박정희가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숫자를 조합해 만든 부대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아직도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영향력에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단지 부대명만 가지고 국정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해킹팀과 주고받은 송장을 보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킹팀의 문서를 보면 5163 부대라는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를 보면 서초 PO박스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대외적인 주소를 보면 서울 서초 우체국 사서함 200호로 되어 있습니다. 5163 부대와 국정원이 같은 사서함이란 사실만으로 우리는 5163 부대와 국정원이 동일한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5163 부대가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 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팀의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해킹팀의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킹팀의 동영상을 번역한 사람은 뉴스고로케 운영자이자 이번 해킹팀의 사건을 최초로 블로그에 올린 이준행 씨입니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보면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물론이고 지메일도 모두 감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메일이 보안이 철저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메일도 이제는 믿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단순한 인터넷 프로그램만 감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까지 모두 감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킹팀이 소개한 자료를 보면 모바일에서는 통화 목록이나 주소로 메시지, 채팅 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폰 카메라를 통해 도찰하거나 위치 정보를 빼낼 수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나 스크린샷, 접속 인터넷 사이트 목록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 내 파일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한 도찰이나 마이크를 통한 감청도 가능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실제로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감시하는 표적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폰 카메라를 통해 현재 상황까지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IMB터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탈리아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2,566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감청과 감시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았고 직접 다양한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5년 3월 19일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3, SM900L, SM900K, SM900S를 공격하기 위한 자문을 구합니다. 국정원은 단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S6와 LG 단말기 등에도 해킹 녹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국정원은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해킹팀에 메일을 보냈고 해킹팀은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일부 가능한 기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시도했고 만약 자신들이 구입한 RSC로 감청이나 녹음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새 간첩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기기 변경을 하고 국정원도 이에 발맞춰 최신 폰을 해킹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나 봅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구체적으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감시하는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4월 1일 메일을 보면 국정원 담당자는 실제 2개의 사이트와 최종 사이트를 거론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하면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맛집이나 여행 블로그라고 믿고 클릭했지만 실제는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스마트폰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감청되는 것입니다. 해외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한국의 맛집이나 여행 블로그를 보면서 자,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검색을 하고 여행 일정을 짠다고 생각하니 그냥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해킹팀 직원들 사이에 오간 출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정원이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해킹 기술의 진전 사항을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PC에 설치된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의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빼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달라는 메일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새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 단톡방 등은 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메시지를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킹팀이 해킹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과연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전 세계 230여 개국 1억 4천만 명의 사용자를 불안에 떨게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유가 대북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2012년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2월 6일 이탈리아 해킹팀의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RSC 감청 용도의 프로그램을 39만 유로, 한국 돈 5억 8,440만 원에 구입합니다. 이후 7월 10일 5만 800유로, 약 8,325만 원에 RCS 관련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2012년 2월은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만들고 3개 팀과 4개 팀으로 확대한 시기입니다. 이 당시 심리전단 소속 직원만 70여 명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단팀을 이용해 단순히 댓글만 달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온라인에서의 여론 상황이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주요 인물에 대한 감시를 따라다니면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선거전에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를 보유했는지 이렇게 아는 것은 정보전이라고 부르는 현대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때 RCS를 통해 누구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증거가 나온다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국정원은 2014년 2월에도 다벤치라는 RCS 리뉴얼판의 유지 보수를 위해 6만 7,700유로, 우리 돈 약 1억 11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에는 리모트 어택 서비스를 약 1억 786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국정원은 2015년 1월에도 RCS 유지 보수를 위해 8,49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유지 보수를 받았다면 이것은 계속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북 관련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대로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비공개라도 특감을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정원이 대선 전에 심리 전단을 확대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모습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감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 우리 국티의 대표적인 훈남 기자 김종 기자 나왔습니다. 그 지난 첫 방송 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김종 기자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1인 미디어 장씨TV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탄저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소식을 전달한 1인 미디어인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일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규탄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에 앞서서 피터 탄저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뭐 그냥 생화학 무기 뭐 요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요 정도 수준이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탄저균, 도대체 탄저균이 뭐길래 왜 이렇게 이런 주한미군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탄저균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소개해드리는 건데 관련 영상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저균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그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균입니다. 바실러스 안트라시스. 이 명칭이 되게 어렵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제 탄저균을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탄저균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얼마나 무섭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다는 그 하나의 그 개체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그렇죠. 바퀴벌레보다 생명력이 덕입니다. 그러면 이 탄저균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는 이 균 자체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지금 맥을 짚어주셨는데 주변 환경이 나쁘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 건조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생존하고 심지어는 그 시체 속에서도 시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죽어 있어도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끝까지 시체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1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보는 영화 중에서 이제 좀비 그런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갑자기 뭐 변형이 일어나고 뭐 생긴 박테리아 막 이런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언뜻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균인데 이게 뭐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탄저균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위력이 우리가 가장 크게 위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수소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냐? 탄저균 100kg 있습니다. 이 100kg을 이제 저공 비행을 통해서 대도시에 뿌릴 경우에 100kg의 그 그러니까 분말을 가지고도 약 300만 명 이상이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탄저균이 서울시가 이제 1000만이니까는 한번 뭐 비행기 한 작은 경비행기 떠가서 그 탄저균이 살포되면은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죽는 엄청난 그 위험도가 높은 생화학 무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탄저균이 예를 들어서 탄저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났긴 했는데 바로 하루 안에 그 백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약 같은 걸 바로 복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하루 만에 80% 이상 치사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치사율 80%라. 지금 저희가 이제 메르스가 뭐 치사율 10%, 15%만 가지고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 치사율 80%라는 건 거의 멸망의 단계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저균이 도대체 우리 한국에 어떻게 반입됐었습니까? 네, 그 점이 바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일단 우리나라 그 항공법에 대해서부터 일단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 매번 이번 녹화를 위해서 항상 비행기를 이용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내선도 얼마나 올라올 때 그 비행기에서 뭐 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이터도 2개 이상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손톱깎이, 그 다음에 그 액체 상태에 있는 그 통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지 않으면 뭐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그 가방 검사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렇게 그 항공으로 뭔가를 운송하고 이동할 때 그렇게 심각하고 우리나라 실제 항공법상에도 상당하게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공법 제59조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그 규정을 보면은 항공기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탄저균이 한국에 반입될 때 페덱스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페덱스가 우리 뭐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좀 받고 들어왔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에도 나옵니다.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서도 위험물의 그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의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피터가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탄저균을 미국에서 페덱스, 일반 환물을 통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덱스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지금 페덱스 박스,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와서 그런데 이 페덱스가 대부분 소형 그 봉투거든요. 그러니까 큰 화물은 뭐 UHL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화물이 따로 있고, 페덱스는 보통 문서나 서류 같은 걸로 쓰는데, 이런 거 보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종이 박스가 뜯어졌다. 그래서 탄저균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됐다. 아까 얘기했던 치사율 80%. 이게 그렇죠. 엄청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박스에 탄저균을 담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단 오산기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더 이따 좀 추후에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오산기지, 오산평택기지, 그 다음에 용산에서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양쪽으로 지금,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항공기뿐만 아니라 항공기로 도착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도 가고, 네. 그 페덱스 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더 취재가 필요하지만 추정입니다만,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오산 그 평택기지에서 확실하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페덱스를 통해서 운반됐다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네요. 네. 무슨 좀비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탄저균 실험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용산에서 특히 실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에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탄저균 관련해서 한미 민관 그 합동 실무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지금 조사단이 아니라 실무단입니다. 실무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협의할 때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하는 거지, 무엇인가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건데, 아니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과 어떻게 이런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실무단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이 미국에 좀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어서야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뭔가 지금 모양새는 만들어야겠고, 그렇다고 이 소파 규정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실험실 들어가서 뭔가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실제 조사를 못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실무를 같이 구성한다. 이런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실무단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실험실에 들어가 보기는 했던지, 아니면 제가 볼 땐 보통 우리가 누군가 조사가 들어온다면 싹 치울 거 싹 치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조사하세요, 뭐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벌써 이게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은 지금 그 실험실을 웬만한 건 다 치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뭐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 과연 제대로 된 조사 혹은 실무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그 페덱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상규명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잘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이 1인 미디어 장시TV가 주목받을 만합니다. 예. 이 장시TV는 지속적으로 지금 탄저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입니다. 토요일에 그 평택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국민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탄저균 실험에서 규탄을 하고, 부대에 노란 리본을, 평화의 상징으로서 노란 리본을 걸었는데, 당시의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탄저균 이렇게 잡아야
영상을 봤는데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이런 걸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집회 현장을 보면은 뭐 과격한 시위를 현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노란 리본 단 건데 굉장히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를 미군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찰이 막았다는 거. 이건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한 미군 위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 국민을 위한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장 씨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장 씨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집회 참가자들이 노란 리본을 펜스에 달기 위해 달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미군 안에 그 미군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족족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 씨 TV, 그러니까 장 씨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현장에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전혀 없어서 경찰이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는 언론조차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경찰들도 마음껏 정말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거나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사태를 왜 언론들이 가서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든 건 없는데 네. 언론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경찰들도 네. 경찰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양새도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그 안에서 그런 집회가 자주 없고 카메라도 그동안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눈치를 안 봐, 경찰들이. 영산 경찰이나 오산 경찰들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런 미디어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위 참가자들이 감시의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위를 해도 시위를 하는 사람만 모아서 깔짝대다가 가는 거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 탄저균 관련된 소식들인데 일단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단은 더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장씨 TV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뉴스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반입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저균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외교부 장관, 한국 장관인지 미국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방송 주의 반응 어땠습니까? 취조받는 거 아니냐. 왜 너무 취조? 딱딱하다. 예.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나오는 부분은. 예. 왜 본인이 나온 거를 좀 봐야지. 잘생긴 얼굴이신데. 창피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또 어느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셨습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좀 쐬면서 열심히 국회 복도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복도만 시원하지 국회의원실은 그다지 시원하진 않던데. 아무래도 뭐 이 국회라는 거 그 뭐 실내 온도를 맞춘다고 해서요. 네. 오히려 여기가 더 시원합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어디 뭐 국회 본회의 들어가셨나요? 아니면은 국회 국방위 어디 쪽을 들어가셨나요? 월요일 날은 그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전체 회의를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국방위원회. 요새 좀 말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국방위원회. 자, 그래서 뭐 어떤 뭐 재밌는 영상 있었나요? 영상은 아니고요. 예. 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좀 찍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데 문자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볼까요? 예. 오늘 BH에서 국방비서관 주재로 KFX 보람의 사업 관련 대책 회의를 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문자인데요. BH는 블루하우스겠죠? 네. 청와대. 청와대에서 지금 국방비서관이 모여갖고 이제 뭐 보람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다음 계속 해주시죠. 예.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사업단 조직도 계속 지연되고 핵심 기술 이전도 못 받고 업체 기술 습득 능력도 미미합니다. 이대로 업체 계획을 꼼꼼하게 안 된 상태로 승인하면 앞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지가 걱정됩니다. 지금은 저 같은 카리스마와 사업 관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아무개 드림.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어디 지금 소속이죠? 지금은 현재 그 방사청. 방위사업청. 예, 요즘 한참 시끄러운 방사청의 그 부의사관으로 근무하고 지금 현재 공로 연수 중이라고. 그럼 퇴직을 앞둔 분이네요. 예. 퇴직을 앞둔 분이 이제 저런 문자를 누구에게 보낸가요? 뭐 거기 국방이면 국회의원들이겠죠? 예, 근데 이 재밌는 게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예. 국방위 소속이고 한민구 국방장관과는 육사 동기. 동기. 그리고 차기 국방위원장으로 참 유력시되는 국방위원회에서는 막강한 인물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국방의 모든 전반을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중요 인물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 중요 인물에게 저 방위사업청에 있는 인물이 왜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제가 직접 통화를 그분하고는 못했어요. 사실상 원래 좀 반론을 좀 받고 좀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명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못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 문자 자체가 본인이 자기 본인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문자만으로도 충분하게 인사청탁에 관한 내용을 보낸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근데 인사청탁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선처 부탁합니다. 뭐 저 같은 카리스마와 사업 관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 그러니까 자기를 뭐 카리스마가 있고 관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얘기하니까는 뭐 인사청탁이 맞는데 그러면은 저분이 과연 진짜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이게요. 18조 원입니다. 이 사업이. 그 KFX 보람의 사업이. 이게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요. 이 KF 사업이 뭐냐면 이제 한국형 노후 전투기를 이제 한국형 전투기로 이제 바꿔서 그 2025년입니다. 이게 사업 완료가. 이 총 예산이 그 체제 개발에만 이제 8조 6,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양산한 그 총 사업비를 전부 다 해서 이제 18조 원이라는 아주 그 막대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저 문자에 보시면은 카리스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건지 좀 웃기기도 한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저 내용이 보면은 좀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좀 흐지부지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게 사업단 조직도 계속 지연되고 핵심 기술 이전도 못 받고 업체 기술 습득 능력도 미미하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 접근자인데 저 사람이 스스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냥 흐지부지한 사업이라고 저게 내용이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18조 원에 달하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전투기 사오면서 그 기술 이전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이 관련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핵심 방사청 사람이라면은 방사청에서도 인정을 한 거네요. 지금 우리가 기술 이전도 못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지금 때려 붓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보면 이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사업이 이게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 양산비가 체제 개발 이 8조 6,700억이 2010년도에는 사실 5조 5천억에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8조 6,700억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말대로 되면은 앞으로 추가 예산이 더 얼마큼 더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것도 저기에 지금 저분 저런 뉘앙스의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뭐 2025년 아직 갈 길이 먼데 그 안에 얼마큼 또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늘어날지. 지금 저 문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이 안보나 방위 그 군수에 대한 그 적나라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위사업청의 이 비리가 기본적으로 제품의 부실성과 그 다음에 저런
중간 그 방위사업청의 인력과 그다음에 외부 인력들. 제가 알기로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를 연결하는 에이전트들이 한 400~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뭐 납품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를 증명을 뭐 위조한다거나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무리가 있는데 저런 사람이 한 명이면 괜찮겠지만은 저런 분들이 많으면은 사실 더 심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방위사업청에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방산 비리는 흔한 말로 건들면 나옵니다. 예, 그 국방위원회 소속의 그 모 의원하고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산 쪽에 관련된 그 소령 한 번도 식사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건들면 나온다, 방산은. 그러면은 뭐 굉장히 이 방산이라는 게 군 조직하고 연관돼 있고 기무사 쪽하고도 연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정보 접근 자체도 힘들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는 사실 작정하고 털지 않으면은 일반 국민이라든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건들면 터진다는 얘기는 이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냥 조금만 찔러도 그러니까 바늘로만 찔러도 이 물이 칙 터질 정도로 지금 이 비리가 고였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길바닥에 얘기했듯이 지금 보통의 방산 비리가 방위사업청의 사람과 그 다음에 군조직에 있다가 퇴역을 하고 나가서 또 그걸 빌미로 후배들한테 야 내가 이 퇴역하고 이쪽 업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거 써. 그러니까 이게 온갖 우리가 흔히 말로 이 조선시대에 온갖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국방위원회에서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뭐 저걸 받아서 뭐 자기가 직접 아직은 이제 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 저런 문자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국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방위사업청에 들어가면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승냥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주위에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뭐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못 봤고요. 이제 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들은 게 사실상 이런 문자가 자주 온답니다. 편하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거 없이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면은 계속 온다는 거죠. 예, 뭐 자주 흔하게 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뭐 제3자한테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다시 보낸다라든가 재청탁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제 제가 이 현장에서 이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한기훈을 지켜봤을 때는 그런 행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읽고만 말았다. 근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분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안면이 있고 그 정도의 사이에서 이런 청탁을 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넣는가 봤더니 좀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공로 연수 중이라고 합니다. 공로 연수 중이라는 건 이제 퇴직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퇴직하기 직전에 그냥 뭐 그러니까 말년이니까는 좀 쉬면서 앞길을 좀 이렇게 준비해라 뭐 요 정도인가요? 한마디로 이제 뭐 퇴직이 얼마 안 됐으니까 수면 연장을 좀 해보려고 그러지 않는데 이 사람 직위도 부의사관입니다. 부의사관이면은 3급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냥 이대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면 퇴직해도 그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 망가져서 그랬나? 하고 뭐 상당히 할 텐데 굳이 또 이렇게 이런 막대한 조직에 들어가서 뭐 어떤 한 자리를 꿰차서 뭘 하시겠다. 이분이 또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는 그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한국형 전투기에 관련한 뭐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거쳐온 걸 보면 KHP, KMH라고 이거 전부 다 그냥 한국형 헬기 사업단이거든요. 근데 헬기 세송 기술 부분에서 근무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관리부, 뭐 기술 협력 이쪽에서 근무를 했지 이 보람의 사업단 쪽과는 전혀 연관이 있는 근무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길 들어가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국민적 그러니까 저희들 상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만 가지고 가서 이 사업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의 핵심은
얼마만큼 해외에 있는 그 선진 그 전투기의 기술을 빼서, 그러니까 이전을 받아서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게 뭐 카리스마 뭐 외국인들한테 이야 내놔 뭐 한다고 해서 뭐 보잉이나 이런 애들이 뭐 꿈쩍할 것 같지도 않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기서 보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지가 걱정된다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KF-X 보람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은 어쨌든 자기가 여기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거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자기가 여기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지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했을 때, 그런 거를 자기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지금 저기 보신 것처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지 여부가 자기가 봤을 때도 불투명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20몇 조가 지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십 조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 지금 있는 현직 인물이 수행될지 안 될지 문제라고 하면 저거 다시 한번 국정조사나 어떤 뭐 특감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방위원회 쪽은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이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래 이제 국회가 그걸 좀 조사를 하고, 또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걸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뭐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경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현직 그 뭐 장군들이랑 또 동기들이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듭니다만은. 최근에 기사들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조직을 총리실 직할로 두느냐, 아니면 별도 이제 이 사업단을 아니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계속해서 지금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도거든요. 총 125대를 이제 양산하는 건데,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더 논의가 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같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방이 이제 그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어느 위원회 소속인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떤 그 국방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영상 많이 와서 좀 그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더 IMP 더 무엇이든 꽉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강기정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강기정 의원님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실물을 처음 뵙는데 이제 그러다가 먼저 그 국민TV 조합원 분들한테 한번 잠깐 인사 한 말. 네, 국민TV를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기에 발기인 그 전국 순회할 때 제가 광주에서 그 같이 대담에 나가기도 하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에 있기도 했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진실을 파헤쳐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우리 국민TV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TV 여러분들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으로 국민TV가 늘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무튼 함께 팍팍 밀어서 국민TV가 진실보도하고 공정보도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모두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데, 그 정책위 의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당의 정책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정책을 공약화하고 공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의 정책을 생산하는 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 과연 정책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정책이 뭐야?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아. 맨날 발목만 잡는 것 같아. 맨날 반대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해보니까요. 실은 우리 당에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민생고를 해소하자, 해결하자.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통신비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전월세 대책, 그리고 또 하나 뭐더라? 아무튼 있습니다. 네. 4대 정책도 있고 네. 또 오늘만 하더라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안은 이렇다 이런 것도 내놓고 있고 이런 우리 당의 이 가치와 노선을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이 정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노선과 우리 당의 지향을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의 정책으로 표현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정책이다. 네, 그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이 그 페이지를 보면은 정책이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책위에서 내는 보도자료라든지 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당에는 기본 기관이 있는데 네. 정책, 조직, 홍보, 전략, 미디어 이런 기본 정책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지금은 수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컨텐츠를 만들면 이것을 홍보나 미디어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홍보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홍보를 가지고 더 좋은 정책을 또 피드백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데 우리 당은 정책이 그냥 만드는 그 정책위내나 또 의원, 개별 의원들 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당은 새누리당보다도 여론전에서 뒤진다. 이 종편을 비롯한 그 열세에 있는 언론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가 더 주동적으로 당이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그동안 방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이 없다. 맨날 발목 잡는다. 이렇게 오인하고 알게 되는 거 아닌가. 그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새누리당은 되게 쉽고 간결하게 파고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뜬구름잡기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선거 공약과 정책 이 두 가지 차이와 왜 그렇게 쉽고 간결하게 못 만드는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당의 홍보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책이 쉽게 국민들로 정책에 대한 콘텐츠가 개발되면 그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언어로 국민들이 듣기 쉬운 언어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돼야 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홍보위원장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 좋은 공약을 개발해 놓고도 이것을 국민들 속에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책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지금 있고 많이 늦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 총선을 우선 1차로 총선을 겨냥해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2차로는 대선까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정책위 의장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새누리당보다 나은 정책이 이거다. 딱 한 가지만 뭐 짧게 간결하게. 한 가지만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정책에서 국민 밥상이라는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정책 중에 그달에 이달에 가장 우수한 정책이 이것이다. 국회의원 2분, 지방자치단체장 1분,
지방의회 의원 한 분에서 5분한테 가장 좋은 정책을 심사해서 이분들이 내세운 정책이 이달의 국민 밥상이다. 그래서 포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얼마나 들죠? 그건 이제 포상금으로 주기보다도 그 해당 당선된 그 의원이면 의원의 지역구에 대표 명의로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홍보도 해주고 우리 SNS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 우리 당의 의원, 우리 당의 공약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알릴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디지털 소통 본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책 제언을 해오면 그 정책 제언을 받아서 일정 그 추천자가 있으면 그것을 정책으로 법으로 제도로 위반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을 내부에서 준비하고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쌍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정책을 홍보하고 또 정책을 위해서 국민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런 쌍방향 정책과 홍보 소통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채택되면 뭐 어떤 뭐 포상이나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일정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디지털 소통 본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저도 한번 해갖고 이제 어떻게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책이 지금은 비록 준비되고 있지만은 좀 앞으로 뭐 많은 걸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위엄. 국민방위군 사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 고위 장교들이 군수물자를 빼돌려 10만 명의 국군이 아사한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악의 방산비리 사건. 그 후 60년 2009년 해군이 야심차게 도입한 세계 최초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어떻게 된 일일까? 잠수함이 잠수를 못하는 게 말이 돼?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나중에 잘 모시겠습니다. 세계 최초 총알을 못 막는 방탄복. 시험 사격에서 북한 AK-74 소총에 종이장처럼 뚫린 방탄복. 특전사 군수처장 구속. 정부 사업비 13억. 세계 최초 구조를 못하는 구조함. 통영함. 구조용 음파 탐지기 대신 참치자 비배에 쓰는 음파 탐지기가 탑재됐다. 전 해군 참모 총장 및 해군 장교 9명. 구속. 정부 사업비 2,600억. 세계 최초 사격을 못하는 복합소총 K-11. 격발 시 충격을 견디지 못해 총이 부서지거나 내부 폭발이 일어났다. 방산업체 임원. 구속. 정부 사업비 4,500억. 세계 최초 해상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제공시간이 38분에 불과. 나 잡아봐라. 아쉽지만 연료가 떨어져서 돌아간다. 전 국가보훈처장. 구속. 정부 사업비 1조 3천억. 세계 최초 고속주행을 못하는 고속함.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고속주행 시 똑바로 전진하지 못하고 발짓저로 주행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전 해군 참모 총장. 구속. 정부 사업비
1조 8천억. 국민방위군 사건 후 60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한민국 국방부.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입니다. 사랑 받아주세요. 두 달은 아니고 두 달.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만 두 달 됐습니다. 만 두 달. 네, 6월 초부터 나왔으니까 네. 이제 두 달째 돼가는 거죠. 단 하루도 안 걸렸어요. 어쨌든 저렇게 애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는데 아직도 들어오질 않고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돌아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옆에 좀 있어주고 싶고 있을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어려운 점? 더워서.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젊은 사람들은 참는 게 좋은데 어쩌다 정말 하루에 한두 사람씩은 태클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지겹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게 왜 이러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서서 그거를 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겹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냥 그만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뭘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참 깝깝해요. 워낙에 우리 조합원들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거의 다 대부분 다 그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언론이다라는 걸 알고 국민TV 조합원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시민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도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뭐 이런저런 조합 안 좋은 얘기 들리고 막 이래도 좀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겨우 국민TV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1, 2년 새에 뭐가 어떻게 큰 일이 무슨 업적을 쌓고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니까 몇 년이 쌓여야 되는 건데 최소한 5년? 10년은 있어야 뭐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괜히 막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요구하는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조용히 좀 지켜봤으면 해요. 더 아이엠피터 첫 방송에 나간 직후 아이엠피터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댓글과 반응이 많았습니다. 외모는 성형수술이나 시술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별 수 없습니다. 정치는 투표로 관심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이엠피터가 돈이 드는 성형수술보다 돈이 들지 않는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아이엠피터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뉴스를 더 재밌게 만들어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